자, 염블리의 비밀노트 일부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금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또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짚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미국 증시가 뭐 그렇게 큰 변화를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때 또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는 가운데 사실 이제 미국보다는 미국 외쪽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한국 증시도 물론 이제 목요일 날 또 약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수요일까지는 또 급등장이 좀 네. 펼쳐지면서 분위기가 좋았고 요즘에 뭐 홍콩 또 유럽 증시가 좀 뜨거운 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너무 미국만 강했는데 아무튼 올해 들어와서는 좀 미국 외 지역이 좀 이렇게 순환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됐던 게 방산주하고 조선주가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흔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 또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또 주 후반부터는 중국 소비주가 이렇게 또 급등하는 예, 이런 양상들이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도 계속 이제 순환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너무 올랐던 기업이나 시장은 조금 좀 쉬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반면에 못 올랐던 기업들이 어쨌든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좀 관심을 받으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트럼프 관세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관세가 부담은 되는데 시장에서는 뭐 관세 4월까지는 좀 일단 지켜보자라는 좀 심리가 강해서 관세 영향은 그렇게 또 크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관세부터 좀 따져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거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언급을 했는데 네. 날짜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는데 이 제품들이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들이더라고요. 네. 대미 수출액의 한 절반까지인가 그 정도 되는 정도의 종목들인데 우리 경제하고 증시에 부담이 좀 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게 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좀 한국이 많이 흔들렸던 게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대부분 또 미국에 많이 가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지 않겠냐 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이게 관세율이 또 높아요. 25%나 되니까 적지 않은 수준이고 시간이 지나면 더 올릴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그렇게 좀 말했어요. 압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사실 이게 만약에 25%를 맞게 되면 뭐 한국만 맞는 건 아니지만 많은 국가들이 동시에 좀 다발적으로 맞겠지만 한국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또 우리나라 비중이 또 높기 때문에 영향이 좀 예상은 되는데 근데 이거를 당장 뭐 회피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뭐 미국의 공장을 몇 개 당장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현저한 기업들은 좀 타격이 덜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기업들은 대비할 시간도 좀 부족하고 이건 뭐 한국도 그렇지만 사실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판매하는 차의 80%를 미국 내에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 수입을 하니까 폭스바겐의 타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좀 제일 대미 수출이 많은 품목이 또 자동차다 보니까 자동차 분석들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일단 기존에 사실 예상한 시나리오는 그 10% 정도 부과하는 걸 예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가 2.3조 원 정도 비용이 더 늘어나고요. 기아가 1.3조 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거는 반영은 했는데 만약에 25%로 부과를 하게 되면 현대차의 비용이 5.7조까지 늘어나고 기아가 4조 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에 좀 영향을 안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감안해도 현대 기아가 워낙 좀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어서 좀 저평가돼 있긴 하지만 일단 25% 관세는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다만 반도체는 이런 좀 의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반도체는 완제품이 수출되는 게 아니라 중간재입니다. 그렇죠. 뭐 아이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TSMC가 만드는 그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실제 직접 수출하는 비중은 아주 높은 편이에요. 결국은 TSMC가 수출하는 네,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약간 영향은 좀 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 미국의 반도체 수입이 또 줄어버리면 그 중간재다 보니까 좀 타격이 일부 있을 수는 있고요. 또 제약품도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완제품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엑스코폴이라는 이제 그 뇌전증 치료제가 있어요. 이제 거의 미국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분기당 매출이 한 1,000억씩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완제품에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면 영향을 사실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걸 위탁 생산해서 또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위탁 생산하는 것까지 하는지는 아직 그 명확하지 위탁 생산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할 건지. 네, 그건 명확하지 않아요. 또 아니면 원료의약품, 어떤 약을 만드는데 원재료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수출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완제품인지 원료의약품인지 위탁 생산인지 이게 그냥 덩그러니 그냥 의약품이라고만 얘기를 해놔가지고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네. 움직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해지면 사실 거기에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쵸. 이게 뭐 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또 오히려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도 여지를 뒀던 건 뭐냐면 미국에 투자하면 관세 없어진다. 그렇죠. 이 얘기를 분명히 또 던져놨기 때문에 협상할 시간을 또 주겠대요.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미국에다 뭔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계획표를 들고 오라는 거 아닌가. 당장 못 세우더라도 네. 어떻게 하겠다라고 맞습니다. 하면 관세를 네. 조금 협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없앨 수도 있고, 너 조금 마음에 든다. 그럼 이제 관세를 다른 나라보다 덜 이제 부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25%라는 건 굉장히 압박이거든요. 근데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기업들하고 우리 정부가 좀 일단 머리를 맞대서 이 협상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대응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주가 지난주에 좀 괜찮았거든요. 국내 네, 시장에서. 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국내 시장의 자동차주가 괜찮았던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이제 저평가돼 있는 데다가 이제 이 시장도 좀 눈치를 챈 거죠. 25%를 다 부과하면 사실 이거 미국도 피해를 봐요. 왜냐면 GM 피해가 크더라고요. 정작 그러니까요. GM이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수출하는 거 25% 이게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40만 대나 되니까 연간. 그래서 GM 피해가 굉장히 크고 실제 포드는 큰 피해는 없는데 막상 GM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또 자동차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업도 사실은 여기 노출이 돼 버리니까 40만 대나 돼요. 네, 우리 한국에서만 수출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위하는 정책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이 정작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또 연출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25% 진짜 하겠냐 이제 이런 좀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하고 이제 현대차가 작년 9월로 개업하는데 정의선 회장하고 그 미국의 GM의 메리바라 CEO가 만나서 우리 동맹 맺자 했는데 3월 달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건 현대차가요. 그 북미 그 GM 공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 생산을 하면 돼요. 그럼 그건 뭐죠? 현지 생산이요. 관세가 없어요. 그럼 현대차는 GM과 협력을 하니까 피해가 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견조했는데 그렇다고 주가가 크게는 못 올라가죠 아직은. 그렇지만 잘 버텼던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하면 이제 상호 관세 관련해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부가가치세도 상호 관세에 포함시킨다. 네. 그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또 미국에 부담할 관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부가가치세는 내국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방송하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라고 이제 내용만 말씀드리고 이제 좀 더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이제 내용들이 나온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이거를 포함할 수 있다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누가 봐도 부가가치세는 우리 소비자들이 다 부담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미국의 GM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출을 해도 그거 당연히 부가가치세 10% 그렇죠. 반영되는데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면 야 너네는 우리 GM이 수출하면 10%를 당연히 이거 관세 아니냐 이것도 왜냐면 10%를 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선 그런 건데 이것도 사실 좀 말이 좀 약간 저는 어거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은 판매세가 또 따로 들어가요. 각 주마다 다르죠. 다른 예.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는 7.4, 뭐 뉴욕 같은 경우는 4%. 근데 물론 없는 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게 현대차가 캘리포니아에 판매를 할 때는 7.4%의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말에 의하면 관세가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만약 근데 뭐 오리건주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리건주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야 우리는
부과 안 하는데 너네 왜 10%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은 부가가치세가 한 20% 되니까 그거랑 우리 6, 7%랑 비교하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죠. 야, 차이 나니까 기업 경쟁력이 가격 떨어지는 거 경쟁력이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 부가가치세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국세기 때문에 이렇게 일별적으로 하기도 되게 어려운 그렇죠. 데다가 사실은 막 폭스바겐, 그러니까 포드가 저기 독일에다 공장을 지어서 독일에서 판매를 하면 그거 당연히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세 붙게 내겠죠.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폭스바겐이나 포드가 미국에 생산하면 똑같이 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불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수출할 때 관세는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것도 상호관세에 넣어야 됐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10% 관세니까 이제 부가가치세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만약 이걸 넣어버리면 일부 또 피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된 건 아닌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가치세까지 얘기를 꺼내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여러분도 요즘에 주식 투자하다가 왜 내가 이게 세법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마 어려워요. 그러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이게 복잡해요. 관세, 부가가치세, 뭐 상호관세, 보편관세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중국은 10%, 뭐 멕시코는 그렇죠. 25%막 다 다르니까 정말 정신이 없을 텐데 아마 트럼프도 알고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립을 해가지고 실제 부과하기가 쉽겠냐 이런 좀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만의 지금 문제는 아니고 특히 유럽이 더 심각해요. 유럽이 이렇게 되면 우리보다 관세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제 4월에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3월 아마 말 정도 되면 좀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요 부가가치세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일단은 우리는 좀 염두는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낚시할 때 그 갖고 있는 낚싯대 여러 개 다 던져 놓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것처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여기저기 그냥 던져 놓고 찌 움직이는 거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만 걸려라. 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약간 끝날 기미가 보이고 뭐 협상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로 협상에 대해서 또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엔 재건 관련해서 다뤘었는데 네. 이번 주엔 재건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는 꽤 뭐랄까 광물도 많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네. 큰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생길까요? 공급망이 정상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망. 그러니까 이제 재건 이슈가 제일 크긴 커요. 이번에도 이제 양국이 만나서 회담한 거 보니까 재건 논의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공급망이 왜 망가졌냐면 러시아를 제재를 해버리니까 러시아가 원유 수출하는 국가거든요. 석유화학 제품도 많이 수출을 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석유화학 회사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이 에틸렌이라는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거든요. 그거 원재료가 나프타라고 있습니다. 네. 이 나프타를 보통 이제 중동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수입을 하기도 하는데 러시아 걸 또 옛날에 수입을 했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싸요. 이 나프타 가격이. 근데 이제 갑자기 전쟁 나니까 러시아 제재하느라고 우리는 못 받았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쟁 석유화학 회사들은 러시아 걸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롯데케미칼은 비싼 걸 쓰고 중국의 A라는 석유 회사는 우리보다 훨씬 싼 걸 쓰니까 원가 경쟁에서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거죠. 근데 거기다 뭐 석유화학 업황도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주가도 빠졌고 실적도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정상화되면 러시아 이제 나프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롯데케미칼은 이제 중국과 좀 경쟁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석유화학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러시아 제재가 풀리면 어쨌든 이제 여러 국가에 또 판매가 가능하면, 지금은 사실 뭐 인도나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데 이 싼 가격에 원유를 그동안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죠. 좀 암암리에 사실 팔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된다면 싸지니까 비용도 줄어들고, 또 항공사 입장에서 이제 유가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도 좋고, 또 아마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 세계 3대 곡창 지역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 흑해 쪽에 여기 전쟁 나가지고 이제 이 배가 운송이 안 돼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아주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밀 가격도.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정상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음식료 업체들한테도 원가 부담이 줄 수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생활 물가도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건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종전이 되면 여러 면에서 좀 공급망이 꼬였던 게 풀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도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꽤 광물이 많더라고요, 예, 우크라이나가. 광물도 많습니다. 예. 거기 뭐 휘토류 같은 거라든가 좀 중요한 굉장히 광물들. 예. 그럼 또 종전에 영향을 받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현대차가 예전에 러시아의 공장을 그때 기사 보면 예. 14만 원에 판 적 있잖아요. 약 10,000루블 뭐 이 정도로 그 큰 190억짜리를 예. 이걸 다시 전쟁 끝나면 러시아에서 다시 현대차가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까요? 실제 이거 질문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때 계약을 맺을 때 네. 14만 원 이제 팔았던 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영업도 못 하는데 좀 부채가 있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넘기긴 했는데 바이백이라고 다시 사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현대차가 권리가 그 있어요. 권리를 네, 2년 안에. 그러면 이제 그럼 그때, 2년 마감 예, 시한이 지금 이제 2년 지금 올해 12월 안에는 아.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게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종전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야 돼요. 이게 안 나고 만약에 질질 끌어버리면, 그러니까 현대차는 만약에 올해 안에 이거를 결정 안 내주면 이제는 못 싸우는 거죠. 그 바이백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그래서 올해 12월까지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근데 올해 뭐 종전 이슈는 아마 상반기 중에는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걸로 보니까 그 상반기 안에 뭔가 흐름을 보고 정의성 회장이 결정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러시아를 포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전쟁 전만 해도 러시아에서 현대차가 1등했거든요. 이 러시아 시장도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장에서 1등 했는데 지금 여기에 중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팔죠, 중국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 아프죠.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도 워낙 또 좋았기 때문에 종전이 빨리 좀 결정이 되면 현대차한테는 또 시장 하나가 다시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빨리 될수록 현대차한테는 좀 유리할 수는 있다. 그럼 종전이 가시화되고 확실화되지 않아도 현대차는 바이백을 살 가능성도 있긴 하겠네요. 그럴 수도 가능성을 있죠. 네, 가능성을 보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뭔가 명확해야 또 의사결정하기가 워낙 중요하니까. 근데 언젠가는 종전이 된다고 다들 생각은 하니까 아마 의사결정을 하긴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명확하게 좀 상반기에 나와주면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금리 인하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그냥 기대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 뭐 기대 안 한다고 증시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미 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하반기 돼야 인하할 것 같다. 그게 시장의 이제 기대치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요. 그러면 갑자기 인하할 수도 있고 인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 주가 변동이 나오는데 근데 인하를 하는 경우는 사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생각보다 약해가지고 관세를 뒤로 계속 미루거나 심지어 매기질 않거나 이러면 물가 우려가 더 낮아지겠죠. 낮아지면 그거 딱 보고 연준이 지금 사실 금리가 높긴 하니까 금리 낮추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정책이면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 이거는 증시가 급등하겠죠. 그렇죠. 근데 경기가 갑자기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관세 갑자기 막 뭐 들어가고. 관세도 있고 미국 경기가 소비가 생각보다 안 좋다. 사실 이번 주에 월마트가 실적 전망을 좀 안 좋게 보였거든요. 맞아요. 별로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갑자기 좀 나오긴 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미국이 혹시 지표가 꺾여가지고 금리가 그러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금리 인하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증시가 그건 급락을 합니다. 경기 때문에 빠지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금리 인하하는지가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이건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죠? 트럼프 정책이 너무 세가지고 이민자 막 추방하고 그리고 관세를 너무 세게 때리면 물가가 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올린다. 추가로 이거는 이제 증시가 완전히 부러져 버리는 거죠. 진짜 약세장이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뭐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잘 나가던 미국도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예 그 선택지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미국의 뭐 정책이나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또 연준 위원들의 그 어떤 이제 생각이나 또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나왔던 걸 보면 결국엔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는 평가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FOMC 의사록 공개되고 나서는 그냥 밋밋했어요. 그냥 뭐 2% 물가 도달할 때까지 뭐 그대로 있겠다. 이게 우리 다 예상했던 내용 그대로인데 그렇죠. 시장이 왜 안 돌았냐면 적어도 금리 인상은 안 하겠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네. 우려했는데. 네, 그래도 혹시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번 FMC는 금리 인상이 제거됐다는 게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예상 밖이네요. 네. 그 최근에 미국 주식 보면은 아까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미국 주식보다 그 비미국 주식이 좀 괜찮았고 또 미국 내에서도 빅테크 7개보다는 나머지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S&P 500 중에서 493개를 골라봐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7개 빼고. 자, 그럼 이제 그동안 좀 주목받지 못했던 곳 중에서 상승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딜까 이게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그 미국이 독주했다가 좀 빠지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너무 이제 사실 공통적으로 올랐다는 게 너무 좀 고평가됐다. 사실 뭐 테슬라,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 굉장히 이익 대비 주가가 좀 비싼 편이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는 사실 팔란티어도 막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렇게 빠져나가면 미국에 대안이 없으면요. 현금을 늘리겠죠. 근데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했더니 현금 비중이 역대 최저래요. 그러니까 엄청 투자를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 미국 대신 다른 데로 지금 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팔고 나는 주식 안 할래가 아니라 야, 미국 비싸니까 다른 데 하자. 그래서 뭐 금도 사잖아요, 요즘에. 금도 사고.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벗어나서 유럽 이런 쪽으로 분산되고 최근에는 이제 그 모건 스탠리에서 중국을 되게 안 좋게 보는 증권사예요. 어떻게 보면 투자은행인데 갑자기 중국 투자 의견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봐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이제 그 어쨌든 소외된 곳을 계속 좀 찾아다닌다. 돈은 많으니까. 그래서 미국 팔아서 뭘 살까? 요게 지금 최근에 약간 좀 트렌드 중에 하나다. 그 이제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한국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왜 안 들어갔냐면 제가 수급 분석을 해보니까 외국인이 아직 안 사요. 지금 올라온 건 연기금이 사서 올라왔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금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만약에 한국까지 온기가 퍼지면 그럼 한국도 외국인 자금에 의해서 한번 주가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이 논리가 맞다면. 뭐 한국도 저평가에 돼 있다는 거는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지금 좀 회복된 거지 사실 옛날과 비교하면 아직도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봤을 땐 지금은 좀 너무 비싸진 기업이나 이건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너무 올라간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또 3월 31일 날 공매도 시작돼요. 좀 타겟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국적이나 이런 이제 어떤 기업 이렇게 또 비슷하게 좀 말씀드리면 결국 그 안에서 좀 저평가되고 못 올랐던 기업들이 좀 당분간은 좀 미국이 좀 쉬어가는 가운데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어쨌든 최근에 유럽, 중국 증시가 좀 이렇게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증시 중에서 지난주에 보면 인텔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분리 매각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근데 미국 현지에서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브로드캠은 인텔의 설계 부분을 가져가고 TSMC가 제조 부분을 가져가는 이런 이제 이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물론 브로드컴이 뭐 이렇게 인텔의 칩 설계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제조는 좀 쉽지 않은 게요. TSMC랑 인텔이 만드는 공정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인텔은 사실은 미국의 자존심이고요. 그렇죠. TSMC는 지금 전 세계 1등 업체인데 만드는 방식이 똑같으면 또 합치기가 좀 편한데 TSMC도 지금 이런 걸 원하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인텔을 그렇다고 대만 기업에 팔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TSMC가 좀 도와달라. 이렇게 좀 이게 뭐 작업자 같은 걸 파급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TSMC는 자기네 노하우가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트럼프는 그거죠. 안 하면 관세 때린다. 이제 이렇게 또 협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데 근데 어쨌든 인텔과 이게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인텔에서 10년, 20년, 30년 일한 직원들이 또 TSMC의 새로운 공정을 다시 배우면 그것도 엄청난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내에서는 이거 실현 가능성 거의 없지 않냐. 그래서 물론 이것 때문에 인텔 주가가 단기에 30% 올랐었긴 했는데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제 분석 때문에 다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현실화 가능성은 낮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정말 인텔이 지금 엄청난 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분할 얘기까지 나온다고 보면 이대로 가만두면 사실상 회사가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이란 제재가 또 이제 가시화되는데 재무장관이 석유 수출을 현재보다 90%한 10%만 수출하게끔 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 국제 유가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 뉴스 나오고 나서는 이게 이제 재무장관이 바로 발언을 하자마자 유가가 한번 올랐거든요. 근데 결국엔 다시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란이 석유 수출을 어디로 하냐면 주로 하는 데가 저기 중국하고 인도 쪽이에요. 여기로 많이 가요. 이들은 이제 사실 미국 눈치를 안 보는 국가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보내는데 이거를 결국 수출을 하지 말란 얘기는. 근데 이번에 인도랑 모디 총리랑 또 트럼프랑 협상을 했잖아요. 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좀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인도가 이제 미국 원유를 살 수도 있다. 그러면 이란에서 대신 이제 미국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공급이 이란에서 이제 인도로 공급이 안 되면 줄잖아요. 네. 그럼 유가 오르겠죠. 근데 그거를 미국이 커버해 주는 거죠. 반대로. 미국은 더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원유 사는 게 좋습니다. 왜 심지어 그래야 무역 수지 좀 면피를 할 수가 아. 있어요. 야, 너네 거 우리 사주지 않냐? 그런 이제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란 물량을 미국이 더 커버하고도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 나오니까 유가 다시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가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좀 크진 않고 다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수혜받는 기업은 조선사랑 해운사가 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인도로 가는 거랑 이란에서 인도 가는 거는 5배 차이래요. 그러면 한 번에 원유를 실어서 갈 때 큰 배에다 실어야 돼요. 미국에서 갈 때는. 기왕 갈 거. 먼 거리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VLCC라 그러는데 굉장히 큰 원유 운반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원유 이란에서 인도 갈 때는 좀 중소형선이 가요. 근데 미국에서 갈 때 이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건조해서 가야 되니까 조선선 좋죠. 그러면 당연히 그걸 또 건조할 수가 있고 수주해야 되니까. 또 이걸 운영하는 해운사들은 운임이 올라갑니다. 거리가 증가하니까. 그렇게 돼서 해운사들한테도 좀 좋을 수 있다. 그런 이제 흐름을 좀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가가 크게 상승하는 우려는 별로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다른 데서 커버를 해버리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유가가 튀면 더 생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생산에 수출해버리겠다. 따지고 보면 네. 공약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 예, 관세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또 보면 반도체 문제에서는 중국과 적대적인 미국이, 예. 석유 문제에서는 또 중국과 친하게 이란 때문에 중국과 친해지고. 근데 제가 트럼프를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이 영원한 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이게 뭐 푸틴 대통령하고도 막 전화를 하는 거 보면 나한테 도움되면 친구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상승한 업종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한 업종 가운데 이 좋은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주목되는 분야가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사실 그 한알령 이슈가 좀 사실 있어가지고 뭐 그 중국 규제 이슈가 좀 풀릴 것 같다. 그래서 엔터나 드라마 쪽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게 일회성 같진 않아가지고 조금 더 상승세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석유화학 회사들도 어쨌든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번 언급을 좀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래서 석유화학 쪽도 워낙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좀 견조한 상승세가 다음 주에도 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역시 또 오랜만에 정말 올랐던 섹터가 2차 전지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못 올랐는데 근데 여기가 뭐 엄청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색깔이요.
안 오른 걸 좀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 뭔가 조금이라도 괜찮아질 만한 것들. 그 중에 또 하나가 2차 전지니까 그래서 요 2차 전지도 좀 낙폭과대로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보고서 염미사님이 선정하신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일까요? 네, IM증권의 전유진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트럼프의 에너지 시대가 의미하는 것들이라는 이제 자료인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드릴 베이비 드릴 전략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트럼프의 핵심은 전통 에너지 생산, 원유나 천연가스 생산 늘려서 에너지 값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력을 발전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를 싸게 만들어서 AI 데이터 센터 같은 데 공급을 해서 미국의 경쟁 우위를 높이겠다. 이게 한마디로 드릴 베이비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국가 에너지 지배위원회를 설립을 했고요. 이제 거기서 하는 게 자국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천연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이끌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목표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는 가스 발전소, 이제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천연가스 발전소가 많이 지어지겠다라고 좀 전망을 해주셨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좀 호재가 좀 될 수 있는 게 한국도 LNG를 호주에서 대부분 수입을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일부 수입하는데 아마 앞으로는 호주보다 미국이 더 수입이 많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부 정책적으로도 관세를 조금 피하려면 이제 미국산 에너지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또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호주보다 쌉니다. 일단 이제 가격이 1, 2달러 좀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가에도 좀 도움이 돼서 특히 이걸 수입해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의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SK가스라든가 SK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이 원가가 이제 감소하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3년간 그 부진했던 한국의 석유화학,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이 너무 안 좋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에너지 생산을 좀 늘리게 되면 원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선 좀 좋지 않겠냐.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SK이노베이션, SK가스 같은 이제 그 가스 발전소 관련 기업들하고요. 석유화학 기업 중에선 금호석유랑 롯데케미칼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한번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를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음 주 증시를 전망하는 염블리의 비밀노트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실적은 다 좋을 거라고 예상은 또 해요. 근데 눈높이가 또 너무 높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실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냐.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미국의 주요 빅테크가 지금 자본 지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로 돈 버는 거잖아요. 그 자본 지출을 영원히 하진 않을 텐데 젠순왕도 알고 있겠죠. 그럼 언젠가 이게 둔화될 텐데 그 시기가 언젠지, 또 딥시크가 이제 쇼크가 나고 나서 실제 엔비디아 주문에 뭔가 변화가 생겼는지,